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을 10년간 취재한 BBC 기자가 고백한 역대급 실수. 바이에른전 0대4 완패, PSG전 2대0 역전패. 토트넘이 손흥민을 벤치로 밀어내던 그 순간들을 영국 기자들은 당연한 몰락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아시아 선수의 한계라며 비웃었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LA로 떠난 손흥민이 MLS 데뷔전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경기장을 뒤흔들었고, 늙었다고 조롱하던 그 선수가 4명의 수비수를 제치며 완전히 부활한 겁니다. 그 여파로 히드로 공항에는 손흥민 미안해 현수막이 걸렸고, 냉정하기로 유명한 영국 기자들이 줄지어 사과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BBC 수석 기자 알렉스 모건이 30년 기자 생활을 걸고 고백하는 충격적인 진실. 그가 깨달은 건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들이 놓친 건 축구 선수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진심이었습니다. 결과가 나빠질 때 더 따뜻해지는 한국 팬들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세계를 뒤흔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0년간 한 선수를 지켜본 기자라면 그 선수가 부진할 때 어떻게 기사를 쓰시겠어요? 객관적 비판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실 우선을, 선수의 인간적 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인간 우선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렉스 모건입니다. BBC 스포츠부에서 30년을 보냈죠. 그중 10년은 온전히 한 선수에게 바쳤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으로요. 2024년 여름 뮌헨에서 열린 프리시즌 경기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0대4로 처참하게 무너졌죠. 손흥민은 후반 15분에야 교체 투입됐습니다. 그마저도 공을 제대로 만지지 못했어요. 기자석은 술렁였습니다. 동료 제임스가 안경을 고쳤으며 비웃었죠. 이게 바로 아시아 선수들의 한계야. 30이 넘으면 급격히 떨어진다니까. 찰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약하다는 게 이제 확실해졌어. 몇 년째 같은 패턴이잖아. 저 역시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편했어요. 너무 빠른 판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죠. 일주일 후 PSG와의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이 2대0으로 앞서가다가 역전당했어요. 손흥민은 선발로 나섰지만 60분 만에 교체됐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죠.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는 듯이요. 경기 직후 구단은 급하게 손흥민 헌정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댓글창은 너무 늦었다. 이제야 알아주네라는 말로 가득했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냉정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기용할 겁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기자는 없었습니다. 손흥민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였죠. 제임스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어.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커서를 깜빡거렸습니다. 기사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했어요. 손흥민의 몰락이 시작됐다라고 쓸까요? 아니면 좀 더 완곡하게 세대 교체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거침없이 썼을 텐데 손이 멈췄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경기장을 나서는 손흥민의 뒷모습이었죠. 고개를 숙이지 않고 걸어가는 그의 어깨가 여전히 곧았다는 걸 제가 왜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 팬들의 응원 소리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패배한 경기였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노래했어요. 손흥민을 외치는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니라 격려가 담겨 있었죠. 저는 30년간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차가운 관찰, 객관적 분석, 냉정한 평가. 그게 제 직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키보드 위에 올린 손가락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저는 무난한 문장으로 기사를 마감했습니다. 토트넘의 변화가 예고된 경기였다라고요. 그런데 기사를 송고하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몇 주 후 새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은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새로운 전술에서 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기자석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죠.
10년 전 처음 그를 취재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또 다른 아시아 선수가 얼마나 버틸까 하는 생각이었죠. 후반 20분, 손흥민이 드디어 교체 투입됐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졌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마치 예의상치는 박수 같았죠. 더 충격적인 건 경기 중의 모습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그에게 패스를 주저하는 게 생중계 화면에 고스란히 잡혔어요. 빈 공간으로 달리는 손흥민을 보면서도 다른 선택을 하는 동료들의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15분간의 출전 시간 동안 그가 공을 터치한 건 고작 3번이었어요. 그마저도 의미 있는 플레이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일부 관중들은 경기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떴습니다. 야유 소리도 들렸죠. 왜 아직도 뛰고 있냐는 외침까지 들려왔어요. 찰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시아의 한계야.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머리로만 축구하려고 해. 제임스도 거들었죠. 예전엔 스피드라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사라졌어.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지. 저는 그들의 말에 끄덕였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불편했어요. 데스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가자. 클릭이 필요해. 저는 손흥민,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무대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분석, 냉정한 평가를 담았죠. 그런데 기사를 쓰는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이 머리로 슛을 시도했는데 공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갔어요. 경기장은 한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반응이 달랐어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포기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마치 다음 기회에는 넣겠다는 다짐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한국 팬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SNS에는 해시태그 끝까지 함께라는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응원한다는 메시지들로 가득했죠. 저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객관적 지표로는 분명 하락세인데 왜 이런 지지가 계속되는 걸까요? 단순한 맹목적 팬심일까요? 기사를 송고하고 나서도 찜찜했습니다. 끝났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정말 그런 걸까 하는 의문이 계속 따라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한국 팬과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우리에게 축구 이상의 의미예요. 그가 힘들 때일수록 더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수를 상품으로만 봐왔던 걸까요? 사람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10월의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유로파리그 경기 중 손흥민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햄스트링 부상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나려 했지만 결국 들것에 실려 나갔죠. 의료진의 진단은 냉정했습니다. 최소 6주 이상의 재활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이는 곧 11월 국가대표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제임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나이의 벽이 왔네. 30대 중반의 아시아 선수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겠어. 찰리도 고개를 끄덕였죠. 피지컬의 한계가 명확해졌어. 이제 정말 끝이야. 영국 언론들은 일제히 손흥민의 몰락을 다뤘습니다. 타블로이드지들은 더욱 자극적이었어요. 아시아 스타의 쓸쓸한 종말이라는 제목까지 나왔죠. 데스크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결별 톤으로 가자. 독자들도 이미 예상하고 있을 거야. 저는 재활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손흥민의 근황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그곳에서 본 모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홀로 런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다리를 다쳤는데도 상체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너와 대화하는 모습도 진지했죠. 언제쯤 복귀 가능하다고 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손흥민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팬들과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죠. 익숙합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회견장이 고요해졌습니다. 익숙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비판에 익숙하다는 건지 아니면 이런 상황 자체에 익숙하다는 건지 궁금했어요. 저는 그 순간 볼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상은 배신이 아니다라는 캠페인이 시작됐어요.
팬들은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빨리 낫기를 바란다.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들이었죠. 어느 팬은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우리에게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따뜻하게 품어줘야죠. 저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결과가 나빠질 때 더 따뜻해지는 걸까요? 일반적인 팬심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기사를 써 내려가면서 저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몰락이라는 단어를 쓰려다가 손이 멈춘 거예요. 제 활장에서 본 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부상으로 인한 공백기라는 중립적 표현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송고한 후에도 찜찜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다시 그의 인터뷰 영상을 봤습니다. 익숙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거기엔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의연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건 숫자와 기록뿐이었다는 걸요. 그 너머에 있는 사람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간의 기자, 경력이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객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는 게 더 편했어요. 6월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됐습니다. 손흥민이 마이크 앞에 앉았을 때 회견장의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어요. 이번 여름을 끝으로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정작 본인 입에서 나오니 충격이 달랐어요. 저는 즉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팀이 있기 때문인가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경기장 밖으로 나오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모여 있었어요. 울고 있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조용히 박수치는 사람들까지 한 팬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손흥민, 어디 가든 응원할게. 그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0년 기자 생활에서 수많은 이별을 봤는데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팬들의 질서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는데도 아무도 밀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대신 합창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죠. 손흥민, 손흥민. 그 목소리들이 하나로 모이니 마치 성가 같았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섞인 목소리들이었죠. 손흥민이 팬들 앞에 나타나자 환호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제스처 대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팬들은 길을 터줬습니다. 자연스럽게 질서 있게 말이에요. 마치 임금을 배웅하는 신하들 같았습니다. 아무도 사진을 찍으려 달려들지 않았어요. 그저 박수로 배웅할 뿐이었죠. 동료 제임스가 비웃었습니다. 결국 돈이 더 많은 팀으로 가는 거 아냐? 이런 쇼는 왜 하는 거지? 찰리도 거들었어요. MLS나 사우디로 가서 마지막 한탕 하려는 거겠지.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본 장면들이 단순히 돈 때문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특히 한 할머니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어요. 그분은 손수 만든 응원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뛰세요라고 한글로 적힌 피켓이었죠. 외국 기자인 제가 봐도 그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팬은 태극기에 메시지를 적어왔더군요. 당신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어디서든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수백 개나 걸려 있었어요. 저는 기사를 쓰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동료들은 배신 각도로 쓰자고 압박했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첫 문장을 손흥민이 토트넘을 배신했다라고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광경이 배신과 어울릴까요? 대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그의 뒤에는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 기사를 송고하고 나서 데스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감상적이야. 좀 더 비판적으로 써. 하지만 저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에 따라 기사를 쓴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경기장 주변에는 팬들이 남아 있었어요. 촛불을 켜고 조용히 노래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상업적 가치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인지를요. 저 사람들에게 손흥민은 상품이 아니었어요. 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기사가 부끄러웠습니다.
선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분석 대상으로만 봤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8월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갔습니다. 손흥민의 MLS 데뷔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영국 뉴스룸에서는 회의적이었어요. MLS는 은퇴 코스야. 거기서 뭔 특별한 일이 있겠어?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저 역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33살의 나이에 새로운 리그에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LAFC의 홈구장인 벤시 스타디움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온 팬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끄럽게 떠드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응원 준비를 하고 있었죠. 데뷔전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은 원톱으로 출전했어요. 초반에는 동료들과의 호흡이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의 패스 미스도 있었고요. 그런데 20분경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상대 수비수가 백패스를 하는 순간 손흥민이 폭발적으로 달려나갔어요. 그 스피드에 현지 해설자가 깜짝 놀랐죠. 와, 이게 33살 맞나요? 믿을 수 없는 스프린트입니다. 결국 그 압박으로 상대 골키퍼가 실수했고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직접 차지는 않았지만 기회를 만든 건 손흥민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 경기였습니다. 시애틀과의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은 4명의 수비수를 끌고 들어가며 결정적 어시스트를 기록했어요. 현지 중계진이 연신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네요. 유럽에서 왜 이런 선수를 보내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자석에서 그 장면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토트넘에서는 힘들어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생생해 보이는 걸까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믿어주고 팬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싶었어요. LA 한인타운에서 만난 팬들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손흥민이 와서 우리 애들이 축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또 다른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요. 그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동입니다. 영국 뉴스룸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MLS 수준에서 잘한다고 뭐가 달라져? 은퇴 코스에서 마지막 몸부림일 뿐이야.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치로 측정된 그의 최고 스프린트 속도는 예전과 거의 차이가 없었거든요. 느려졌다는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기사를 쓸 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문장을 넣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동료들이 놀랐어요. 기자가 틀렸다고 인정해. 그럼 신뢰도가 떨어지잖아.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을 쓰는 게 기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보고 싶었던 것만 보려 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었어요. 기사 제목도 바꿨습니다. 손흥민의 몰락이 아니라 손흥민의 부활로 말이에요. 데스크에서 항의가 들어왔지만 저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마음에 따라 쓰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LA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록과 통계는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맥락과 의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도 기자의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을 통해 저는 새로운 관점을 배웠어요. 선수를 평가할 때 나이나 리그 수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과 의지를 봐야 한다는 걸 말이죠. 10월 어느 날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 미안해. 돌아와 줘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토트넘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였죠. 더 놀라운 건 토트넘 스타디움 앞의 풍경이었습니다. 촛불을 든 팬들이 조용히 모여 있었어요. 항해 시위라기보다는 애도 집회에 가까웠죠. 한 팬이 들고 있던 피켓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선수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제임스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작년까지만 해도 빨리 보내라고 했으면서. 찰리도 고개를 저었어요. 팬들은 참 변덕스러워. 이제 와서 그리워한다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LA에서의 손흥민 모습을 본 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판단을 돌아보고 있었던 거죠. 영국 언론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디언에서 사과 칼럼이 나왔어요.
우리는 그의 진짜 가치를 몰랐다는 제목이었죠. 텔레그래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에게 빚진 영국 축구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심지어 타블로이드지들까지 톤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뒤늦은 후회가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했고, 그래도 인정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었죠. 토트넘 구단은 PR로 수습하려 했습니다. 손흥민은 언제든 환영한다는 공식 성명을 냈어요. 하지만 팬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니엘 레비 회장에게 쏟아지는 비판이 거셌어요. 상업적 가치만 봤다는 항의가 연일 계속됐죠.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저 역시 그들과 똑같은 실수를 했으니까요. 손흥민을 분석 대상으로만 봤고 사람으로는 보지 못했거든요. 결국 우리 모두 틀렸다는 제목의 칼럼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 자신을 심판대에 올리는 글이었죠. 30년간 기자로 살아오면서 객관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제 평가도 그중 하나였죠. 이런 문장들을 써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팬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영국의 뒤늦은 후회에 대해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 팬이 SNS에 올린 글이 인상적이었어요. 비판도 사랑도 결과가 아니라 사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깨달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반응을 보면서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상처 줬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칼럼이 나간 후 이메일함이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공감과 격려의 내용이었어요.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 저도 반성하게 됩니다. 라는 반응들이었죠. 동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필요 없는 자학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정직한 고백이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기사를 쓴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후 토트넘의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경기장은 어딘가 허전했어요. 팬들도 그런 기분인 것 같았습니다. 경기 중에 손흥민 챈트가 나왔어요. 없는 선수의 이름을 부르는 팬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기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손흥민이 남긴 건 골수나 어시스트 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남긴 감동이었죠. 저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선수를 볼 때 숫자부터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부터 보게 됐어요. 30년 만에 찾은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11월 LA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다시 참석했습니다. 손흥민의 MLS 플레이오프 진출 소감을 듣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 현지 기자가 물었어요. 유럽에서의 성과와 비교해서 MLS에서의 활약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축구는 기록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회견장이 고요해졌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기자들이 펜을 멈췄죠. 단순한 답변이었지만 뭔가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본다면 제가 MLS에서 뛰는 건 하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진짜 축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된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토트넘에서 마지막 몇 년은 힘들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심이 통하지 않아서였죠. 여기서는 동료들이 제 마음을 알아줍니다. 데스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가자. 손흥민, 토트넘 비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그의 진짜 메시지를 왜곡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축구는 진심이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클릭을 유도하는 자극적 제목은 아니었지만 정확한 전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기사에는 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담았습니다. 편집하거나 각색하지 않고 말이에요. 처음으로 선수의 진심을 그대로 전하는 기사를 쓴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팬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역시 손흥민이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단순한 맹목적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팬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한국 스포츠 문화가 바로 이런 거예요. 결과보다 과정, 승부보다 진심을 중시하는 거죠. 또 다른 팬은 이렇게 썼습니다. 선수가 힘들 때 더 따뜻하게 안아주는 게 우리 응원 문화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댓글들을 보며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한국의 팬 문화에는 단순한 승부욕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애정, 과정에 대한 존중이었죠. 회견 후 손흥민과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처음 취재할 때와 지금 뭐가 달라졌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예전엔 인정받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진심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 저에게도 해당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인정받으려는 기사에서 진심을 전하는 기사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기자님도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따뜻한 기사를 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선수가 기자의 변화를 알아챌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숫자 너머의 이야기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 저널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기사를 쓰면서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떳떳한 기사를 쓰는 기분이었어요. 동료들은 여전히 너무 감상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진심을 전하는 게 감상적인 일이라면 기꺼이 감상적이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수를 평가할 때 기록부터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철학부터 궁금해하게 됐어요. 축구는 진심이다. 그 말이 제 기자 철학이 됐습니다. 12월 BBC 다큐멘터리 우리가 놓친 진심이 방영됐습니다. 제가 내레이션을 맡은 손흥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방송 전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조용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시청률은 높지 않았지만 본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영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죠.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어요. 이제야 그의 진가를 알겠다. 후회스럽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팬들의 반응이었어요.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한다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한 팬이 이렇게 썼어요. 그가 보여준 건 축구가 아니라 인생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또 다른 팬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진짜 레전드는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거라고 생각해요. 손흥민은 그런 선수입니다. 저는 그런 반응들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상처받았을 법한 사람들이 오히려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LA에서 손흥민의 경기를 다시 봤습니다. 플레이오프 8강전이었어요. 비록 팀이 졌지만 그의 마지막 플레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후 손흥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관중들에게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승부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표정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레전드가 뭔지를요. 기록이나 트로피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을 편집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통계로 끝낼까 아니면 마음으로 끝낼까 하는 고민이었죠. 결국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한국, 영국, 미국 세 곳의 팬들 목소리를 하나로 엮었어요. 그는 우리에게 축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선수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있든 응원하겠습니다. 새 나라 팬들의 목소리가 포개지는 몽타주로 마무리했습니다. 제 내레이션은 이렇게 끝났어요. 손흥민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지, 꾸준함이 어떻게 편견을 깨뜨리는지 보여줬죠. 그는 기록보다 마음으로 기억될 선수입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난 후 제게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동료 기자들, 시청자들, 심지어 다른 나라 기자들까지요. 대부분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임스도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옳았어. 나도 반성하게 됐다. 찰리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내 기사들이 부끄럽다. 어떻게 하면 너처럼 쓸 수 있을까? 저는 그들에게 답했습니다. 선수를 상품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야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달라질 겁니다. 몇 달 후, 저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40년 가까운 기자 생활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기사는 당연히 손흥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감사합니다. 손흥민이었어요. 그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진짜 저널리즘이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 기록이 아니라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어요. 기사를 송고하고 나서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떳떳한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손흥민을 평가하려 했지만 결국 평가받은 건 저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LA에서 뛰고 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진심으로 축구하고 있어요.
그가 진짜 레전드인 이유입니다. 기록은 언젠가 깨지지만 마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손흥민이 우리에게 남긴 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손흥민을 통해 본 진짜 저널리즘의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어떻게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한 나라의 사랑이 어떻게 세계를 감동시키는지 보셨죠?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스포츠 뒤편의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